새벽 4시 반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고아라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직전 그녀의 몸은 이미 기계처럼 반응했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소리는 고양이처럼 조용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지난 8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다져진 단단한 리듬이 배어 있었다. 5개의 작은 도시락통이 식탁 위에 나란히 놓였다. 하늘, 바다, 샘들 그리고 별. 그녀의 세상이자 우주인 5 아이들의 이름이었다. 아라는 능숙하게 밥을 안 치고 동시에 3개의 냄비에 각기 다른 국과 반찬을 올렸다. 멸치 볶는 고소한 냄새와 된장찌개가 끓는 구수한 향이 작은 빌라의 부엌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지휘자 같았다. 칼질 소리는 경쾌한 타악기처럼, 재료가 기름에 볶아지는 소리는 현악기의 스타카토처럼 부엌 안을 울렸다. 아이들 각각의 식성과 영양 균형을 고려한 5가지 맞춤 도시락이 완성되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계란말이에는 하늘이를 위한 당근을 잘게 다져 넣었고, 바다가 좋아하는 비엔나 소시지는 문어 모양으로 칼집을 냈으며, 편식이 심한 샘을 위해서는 브로콜리를 잘게 숨겨 볶음밥을 만들었다. 들과 별의 도시락에는 똑같이 하트 모양 맛살을 2개씩 얹었다. 도시락을 모두 싸고 나서야 아라는 잠시 숨을 돌리며 끓여놓은 보리차 한 잔을 마셨다. 창밖은 여전히 짙은 남색이었지만 저 멀리 동쪽 하늘부터 희미하게 푸른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그 짧은 평화의 순간 그녀는 8년 전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 사랑했던 남자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곧이어 알게 된 5 생명의 잉태. 절망의 늪에서 그녀를 건져 올린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절망의 원인과 맞닿아 있는 아이들이었다. 엄마는 강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되뇌었다. 5 아이의 엄마가 된 후 그녀에게 약해질 시간 따위는 허락되지 않았다. 낮에는 작은 공방에서 주문 제작 가구를 만들었고 밤에는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다. 잠은 쪽잠으로 대신했고 식사는 아이들이 남긴 밥으로 때우기 일쑤였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었다. 6시 집안에 설치된 5개의 알람 시계가 각기 다른 소리로 울리기 시작했다. 전쟁 같은 아침의 서막이었다. 하늘아 일어나, 대장님이 늦잠 자면 동생들은 어떡해? 바다, 너 또 밤새 컴퓨터 했지 일어나. 새마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지 말고 어서. 들이랑 별이 누가 먼저 일어나나 내기할까? 아라의 목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잠시 후 5개의 작은 방에서 꾸물꾸물 아이들이 기어 나왔다. 똑같이 생긴 얼굴, 똑같은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제각각이었다. 첫째 하늘이는 벌써부터 의젓한 표정으로 동생들을 챙겼다. 바다, 넌 양치부터 해. 샘, 너 또 옷 거꾸로 입었잖아. 리더십이 강한 하늘이는 엄마의 든든한 오른팔이었다. 둘째 바다는 하품을 길게 하며 컴퓨터 방으로 향하려다 아렉에 붙잡혔다. 기계와 컴퓨터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지만 아침잠이 많은 것이 흠이었다. 엄마 5분만. 어젯밤에 코딩하다가 중요한 알고리즘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셋째 샘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 늘 책을 손에 들고 있었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그는 이미 식탁에 앉아 엄마가 만든 반찬들을 유심히 살피며 무언가를 분석하는 듯했다. 넷째들과 5째 별은 쌍둥이 중에서도 유독 더 닮은 외모를 가진 개구쟁이들이었다. 에너지가 넘치는 들은 벌써부터 집안을 뛰어다녔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별이는 식탁에 앉아 냅킨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자, 다들 씻고 옷 입고 밥 먹자. 오늘 하늘이 반장 선거 있는 날이고 바다는 과학경시 대회, 샘은 독서 토론들이랑 별이는 미술 실기 있는 날이야. 잊지 마. 아라의 말에 아이들은 각자 분주하게 움직였다. 화장실은 2개였지만 5명이 동시에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서로 먼저 씻겠다고 옥신각신하는 소리, 아라의 중재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아침을 만들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 시간은 그나마 조용했다.
아이들은 엄마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었고 아라는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도 식사를 했다. 엄마, 오늘 저녁엔 뭐 먹어요? 별이가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물었다. 글쎄, 우리 별이는 뭐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 돼지고기 많이 넣고. 알았어. 엄마가 오늘 시장 가서 맛있는 돼지고기 사올게.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 하나가 아에게는 어떤 피로회복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양치를 하고 옷을 입고 각자의 가방을 챙기는 과정은 또 한 번의 전쟁이었다. 하늘이는 동생들의 준비물을 챙겨주었고 바다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했으며 샘은 조용히 자신의 책가방을 꾸렸다. 들과 별이는 서로의 신발을 바꿔 신고 장난을 치다가 알에게 가벼운 꾸중을 들었다. 마침내 현관문을 나섰을 때 아라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옷깃을 여며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학교 잘 다녀와.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사랑해. 내 엄마. 엄마도 힘내세요. 사랑해요. 다섯 아이의 씩씩한 인사를 받으며 아라는 유치원 버스와 초등학교 스쿨버스에 아이들을 차례로 태워보냈다. 아이들을 태운 버스가 멀어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일터인 작은 가구 공방으로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다. 아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밀린 번역 일을 하고 있었다. 낮에 공방에서 땀 흘려 일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이제야 겨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시간이 생긴 것이었다. 커피로 잠을 쫓으며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가족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서툰 솜씨로 만든 찰흙 액자 속에는 아라와 다섯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6명, 사진 속에는 아빠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아라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다.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2배, 3배로 노력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면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졌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바로 그 순간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5쌍의 눈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잠든 척했지만 사실은 잠들지 않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지쳐 보이는 엄마의 뒷모습 외로움이 묻어나는 깊은 한숨 소리를 아이들은 놓치지 않았다. 아이들은 조용히 각자의 방으로 돌아와 한데 모였다. 리더인 하늘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뭐하지? 엄마 우시는 거. 동생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늘 강하고 밝기만 했던 엄마의 슬픈 모습을 훔쳐본 아이들의 마음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다. 우리가 너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감성적인 드리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우리가 문제가 아니야. 컴퓨터 천재 바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문제는 우리에겐 아빠가 없다는 거야. 엄마 곁에 엄마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 아빠는 죽었다고 했잖아. 막내 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라는 늘 아이들에게 아빠는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엄마는 혼자야. 조용한 셈이 핵심을 짚었다. 혼자서 우리 5을 돌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책에서 봤는데 사람은 혼자서는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대. 하늘이는 동생들의 말을 듣고 결심을 굳혔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어. 모두의 시선이 하늘이에게로 향했다. 작전을 시작한다. 작전명 엄마를 위한 남자친구 찾기 대작전. 하늘이의 선언에 동생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남자친구라니 동화책에서나 보던 단어였다. 남자친구 어떻게 찾아? 드리가 물었다. 조건을 정해야지. 바다가 안경을 고쳤으며
전문가처럼 말했다. 첫째, 잘생겨야 해. 엄마는 예쁘니까 옆에서도 어울리는 사람이어야지. 둘째, 돈이 많아야 해. 그래서 엄마가 더 이상 힘들게 일 안 해도 되게. 별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다. 셋째, 힘이 세야 해. 우리랑 엄마를 지켜줄 수 있게. 드리가 덧붙였다. 그리고 넷째, 똑똑해야 해. 그래야 나랑 말이 통하지. 바다가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두의 말을 듣고 있던 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착해야 해.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우리에게도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면 더 좋겠어. 엄마의 외로움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샘의 말에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엄마 남자친구의 조건이 정해졌다. 잘생길 것, 돈이 많을 것, 힘이 셀 것, 똑똑할 것, 그리고 착하고 외로워 보이는 사람일 것. 그날 이후 아이들의 은밀한 작전이 시작되었다. 학교를 오가며 공원에 놀러가며 아이들은 매의 눈으로 후보를 물색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는 남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아저씨는 친절했지만 배가 너무 나왔고 어떤 삼촌은 잘생겼지만 아이들을 보고 인상을 썼다. 작전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시내의 큰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아라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아이들은 근처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날카로운 급정거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놀라 돌아본 곳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넘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미처 할머니를 피하지 못한 자전거가 나뒹굴고 있었다. 사람들은 잠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때였다. 공원 옆 도로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본 어떤 사람보다도 키가 크고 멋있었다. 딱 벌어진 어깨에 고급스러운 검은색 코트, 그리고 무심한 듯 보이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남자는 넘어진 할머니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는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고는 일으켜 세워 근처 벤치에 앉혀뒀다. 그리고 자신의 차에서 구급 상자를 가져와 까진 할머니의 무릎을 직접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이 정도는. 젊은이가 아주 친절하구먼. 아닙니다. 혹시 모르니 꼭 병원에 가보십시오. 남자는 자신의 명함을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며 혹시 문제가 생기면 꼭 연락하시라는 말을 남겼다. 그 모든 과정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다. 샤샤스다. 하늘이의 나지막한 속삭임에 다른 아이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가 재빨리 스마트워치로 남자의 차 번호를 촬영했다. YJ그룹 회장 강지훈, 나이 36세, 미혼. 최근 IT와 바이오 산업을 성공시키며 가장 주목받는 젊은 경영인. 재산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대. 바다는 순식간에 남자의 신상을 파악해냈다. 잘생겼어. 별이가 감탄했다. 힘도 세 보여. 드리가 말했다. 저런 사람이라면 엄마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하늘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샘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다시 차에 타려는 남자의 옆모습.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완벽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지독한 공허함과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외로워 보여. 샘의 말은 아이들의 결정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저 사람이다. 엄마를 위한 단 한 사람.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후보는 정해졌다.
남은 것은 어떻게 엄마와 저 남자를 만나게 할 것인가였다.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제2단계 작전이 빠르게 구상되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효심으로 시작된 이 남자친구 찾아주기 작전이 멈춰있던 운명의 톱니바퀴를 다시 돌리게 될 줄은.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완벽한 남자 강지훈이 바로 8년 전 사라졌던 자신들의 진짜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거대한 비극과 오해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목표가 설정된 후 5쌍둥이의 비밀 아지트가 된 2층 침대 밑에서는 매일 밤 작전 회의가 열렸다. 좁은 공간에 5개의 작은 머리가 맞대어져 있었고 손전등 불빛이 아이들의 진지한 얼굴을 비추었다. 벽에는 바다가 출력한 강지훈의 사진과 그가 소유한 YJ그룹의 조직도, 그리고 샘이 그린 그의 예상 동선 지도가 붙어 있었다. 흡사 비밀 첩보기관의 작전실을 방불케 했다. 작전 2단계 우연을 가장한 운명적 만남을 브리핑하겠다. 리더 하늘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정보 담당 바다, 요원 보고 바람, 안경을 축혀 올린 바다가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각종 데이터와 그래프가 떠 있었다. 강지훈 회장은 극도로 절제된 생활 패턴을 보임. 공식 석상을 제외하면 개인적인 동선 노출이 거의 없음. 하지만 지난 3개월간의 언론기사, SNS 언급, 수행비서의 차량 운행 기록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특이점을 발견했음. 바다가 화면을 확대했다. 지도 위에 한 지점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강남에 위치한 고요 서점에 나타날 확률 8%. 이곳은 희귀 서적이나 예술 서적을 주로 취급하는 곳으로 회원제로 운영되어 사람이 많지 않음. 그에게는 유일한 휴식처로 추정됨. 조하, 목표의 출연 장소와 시간은 확보됐다.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어떻게 엄마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인가다. 의견 있는 사람. 엄마는 주말에 우리랑만 시간 보내잖아. 서점 같은 데는 잘 안 가. 현실적인 드리가 말했다. 이유를 만들면 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별이가 아이디어를 냈다. 내가 학교 미술 숙제로 엄청나게 특별한 화가의 그림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 책은 꼭 그 서점에만 있다고. 좋은 생각이야. 샘이 별이의 아이디어를 다듬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라고 할 수도 있어. 더 확실한 명분이 필요해. 엄마의 전문 분야를 건드리는 거지. 아이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엄마의 전문 분야, 가구 디자인이었다. 아, 하늘이의 눈이 빛났다. 학교 과제야. 우리 부모님의 직업을 탐구하고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보는 과제. 그래서 엄마의 일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아주 희귀한 북유럽 가구 디자인 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그 책은 절판돼서 고요. 서점에만 딱 한 권 남아있다고.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엄마였다. 희귀한 책 한 권을 구하기 위해 서점에 가는 것쯤은 망설일 리 없었다. 작전 당일 행동 계획은 하늘이가 물었다. 내가 맡을게. 별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내가 그림 도구를 잔뜩 든 화판을 들고 가다가 강지훈 아저씨 앞에서 넘어지는 거야. 그럼 그림이 와르르 쏟아지겠지. 그때 엄마가 나타나서 사과를 하는 거고. 드리가 신이 나서 덧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려서 이렇게 너무 인위적이야. 샘이 냉정하게 지적했다. 넘어지는 건 좋아. 하지만 그 과정이 최대한 자연스러워야 해. 내가 주변 상황을 보고 신호를 줄게. 강지훈 회장이 책을 고르느라 집중하고 있을 때 그의 동선 바로 앞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형제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바다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서점 내부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하늘이 형은 엄마를 목표 지점까지 자연스럽게 유도해. 들과 별이는 연기를 펼치고 샘은 전체 상황을 통제한다.
완벽한 팀플레이다. 아이들의 눈이 결의에 차 반짝였다.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치밀함과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D-Day는 다가오는 토요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작전 전날 밤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알에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저기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무슨 숙제? 번역 일을 하던 아라가 고개를 들었다. 부모님 직업 탐구 보고서요. 그래서 엄마 가구 디자인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아보고 싶은데. 하늘이는 미리 조사해둔 정말로 희귀해서 구하기 힘든 스웨덴 가구 디자이너의 작품집 이름을 댔다. 아니나 다를까 아라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 그 책을 어떻게 알았어? 그거 엄마가 신인 시절에 정말 보고 싶어 했던 책인데 절판돼서 구하지도 못했어. 친구가 아빠가 출판사에 다녀서 아는데 강남 고요 서점에 중고 서적으로 딱 한 권 남아있대요. 내일 오전에 안 가면 팔릴지도 모른대요. 하늘이는 능청스럽게 연기했다. 아들은 자신의 일을 그렇게나 깊이 생각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아라는 감동했다. 피곤함도 잊은 채 그녀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활짝 웃었다. 우리 아들 엄마 생각해주는 건 하늘이밖에 없네. 알았어. 내일 아침 일찍 다 같이 서점에 가자. 작전의 첫 단추는 완벽하게 꿰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토요일 아침. 아라와 아이들은 평소 주말과는 다른 특별한 외출 준비를 했다. 아라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옅게 화장을 했다. 아이들을 위한 외출이었지만 희귀한 디자인 서적을 보러 간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설레었다. 아이들은 각자 맡은 임무를 위해 분주했다. 별이는 커다란 화판과 스케치북 색연필통을 야무지게 챙겼다. 드리는 혹시 넘어졌을 때 무릎이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바지를 입었다. 바다와 샘은 소형 무정이처럼 쓸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점검했고, 하늘이는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고요 서점에 도착한 시간은 9시 50분. 약속된 시간보다 10분 일렀다. 묵직한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종이와 은은한 나무 향이 그들을 맞았다. 높은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 부드러운 조명 발소리를 흡수하는 두꺼운 카펫까지. 서점은 이름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우와, 아이들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쉿,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해. 아라가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자, 엄마는 건축 디자인 코너에 가볼 테니 너희는 아동도서 코너에서 얌전히 책 보고 있어. 알았지? 네, 엄마.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계획대로 흩어졌다. 아라는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에 흠뻑 빠져들었다. 수많은 디자인 서적들 사이에 서 있자 잊고 있던 창작의 열정이 샘솟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하늘이가 말한 책을 찾아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거닐었다. 한편 아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작전을 개시했다. 샘은 2층 난간에서 서점 전체를 조망하며 강지훈의 등장을 기다렸다. 바다는 서점 구석의 컴퓨터로 CCTV 화면을 모니터링하며 그의 동선을 예측했다. 하늘이는 엄마 주변을 맴돌며 그녀가 목표 지점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유도했다. 들과 별이는 작전 개시 지점인 예술 서적 코너 근처에서 숨을 죽이고 대기했다. 10시 정각. 서점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샘이 스마트워치를 통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목표 등장, 강지훈이었다. 그는 익숙한 듯 외투를 직원에게 맡기고 곧장 인문학 코너로 향했다. 주중에 날카롭고 빈틈없는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편안한 니트 차림의 그는 책을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특유의 아우라는 숨길 수 없어서 서점 안에 몇몇 사람들이 그를 흑익거렸다. 목표 인문학 코너에서 철학 서적 탐색 중 5분 후 예술 코너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 바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늘이 형, 엄마를 예술 코너 쪽으로 유도해. 알겠다. 하늘이는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저쪽에 되게 신기한 그림책들 많아요.
나중에 별이한테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래, 한번 가볼까? 아라는 아들의 제안에 순순히 발걸음을 옮겼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아라가 예술 서적 코너에 막 들어섰을 때 강지훈 역시 철학책 한 권을 들고 그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샘, 지금이야. 별들이 준비. 샘의 신호를 받은 별이가 들이와 함께 코너를 돌았다. 별이는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강지훈의 바로 앞에서 넘어졌다. 아야. 별이의 손에 들려있던 커다란 화판이 공중으로 날았고 안에 있던 스케치북과 수십 장의 그림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몇몇 그림은 강지훈의 발치에 내려앉았다. 어머, 얘 괜찮니?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아라였다. 그녀는 놀라서 별이를 일으켜쓰며 무릎을 살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앞에 서 있는 남자에게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부주의해서.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옷에 뭐 묻지는 않았고요. 아라는 정신없이 사과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과 마주쳤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처음 보는 남자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낯설지가 않았다. 깊고 서늘한 그의 눈동자 속에서 아라는 설명할 수 없는 아련함과 그리움을 느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잊어버린 꿈속에서 만났던 사람처럼. 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잠시 굳어있던 그는 사과하는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숨을 멈췄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걱정이 가득 담긴 커다란 눈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그 표정. 모든 것이 낯선데 심장 한 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한 조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 단 기묘한 감각이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는 그 찰나의 정적을 깬 것은 아이들이었다. 별아, 괜찮아. 너 그러다 크게 다칠 뻔했잖아. 하늘이 바다샘 들이가 동시에 달려와 별이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강지훈의 눈이 커졌다. 방금 넘어진 아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넷이나 더 있었다. 5명의 아이들이 모두 똑같은 얼굴로 자신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평생 감정의 동요를 거의 드러내지 않던 그의 얼굴에 난생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다 섰쌍둥이. 그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좀 유별나서. 아라가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을 챙기며 말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그림들을 허둥지둥 주워 담기 시작했다. 강지훈도 몸을 숙여 발치에 떨어진 그림 몇 장을 주었다. 아이의 그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따뜻한 색감의 풍경화였다. 그림 속에는 환하게 웃는 엄마와 5 아이가 그려져 있었다. 그림만 봐도 이 가족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느껴졌다.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구나. 그가 무심코 그림의 주인인 별이를 보며 말했다. 별이는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아라의 등 뒤로 숨었다. 아라는 강지훈이 건네는 그림을 받아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이는 괜찮은지 잘 살펴보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아라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다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일 것 같아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자, 얘들아, 이제 그만 가자. 아이들은 아쉬운 눈빛으로 강지훈을 한번 흘끗 쳐다보고는 엄마의 뒤를 따랐다. 홀로 남은 강지훈은 한동안 그들이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북적거리던 아이들이 떠나자 서점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다. 방금 전에 그 여자, 슬픔과 강인함이 공존하던 그 눈빛, 그리고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5 쌍둥이. 그의 통제된 세상에 예고 없이 날아든 돌멩이 같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 아라가 서 있던 건축 디자인 코너로 향했다. 그녀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궁금했다. 그녀의 손길이 잠시 머물렀을 책장에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것을 발견했다. 낡은 가죽으로 된
작은 열쇠고리였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아주 소중하게 다뤄온 티가 났다. 그리고 그 위에는 희미하게 AN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 이니셜을 보는 순간 강지훈은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두통과 함께 찰나의 영상 하나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햇살이 쏟아지는 언덕,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 이건 우리 둘만의 약속이야, 알아야. 알아. 그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누구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YJ그룹 회장실. 강지훈은 직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점에서 주운 낡은 열쇠고리가 놓여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오늘 오전에 내가 갔던 고요 서점. 그 시간대 방문객 기록을 알아봐. 특히 5 쌍둥이와 함께 온 여성이 있었다. 그 여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건 모두 알아봐. 조용히. 네 회장님, 하지만 무슨 일로? 묻지 말고 최대한 빨리. 강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 비서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다. 강지훈은 다시 열쇠고리를 집어들었다. ANJ는 자신일 것이다. 그렇다면 A는 방금 만났던 그 여자의 이름이 혹시... 아니, 그럴 리가. 우연일 뿐이다.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의심과 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8년 전 사고로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 오늘 만난 한 여자와 5 아이들로 인해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김 비서의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강지훈이 서점에서 돌아와 지시를 내린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그의 책상 위에는 고아라라는 이름의 한 여성에 대한 파일이 놓여 있었다. 파일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고아라 34세, 8년 전 5 쌍둥이를 출산한 미혼모. 부모님은 어릴 적 돌아가셨고 다른 가족은 없음. 대학에서 가구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서울 변두리에서 아라의 공방이라는 작은 주문 제작 가구점을 운영 중.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5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고 있다는 주변의 평판. 파일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유치원에서 찍힌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사진 속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라의 모습을 말없이 응시했다. 서점에서 봤던 당황스럽고 미안해하던 모습과는 또 다른 강인함과 따스함이 느껴지는 미소였다. 고아라.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햇살 아래의 여자. 이건 우리 둘만의 약속이야, 알아야. 라는 환청. 과연 그저 동명이인일 뿐일까? 아니면 자신의 잃어버린 8년의 시간 속에 이 여자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그의 기억은 8년 전 빗길 교통사고와 함께 단절되어 있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이었고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 그리고 YJ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뿐이었다. 의사는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역행성 기억상실이라고 했다. 그 후 그는 처절한 노력 끝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지금의 YJ그룹을 만들었다.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미련 따위는 사치라고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런데 이 여자와 아이들이 나타난 후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주워온 열쇠고리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지만 그 위에 새겨진 ANJ 이니셜은 뇌리의 낙인처럼 찍혀 사라지지 않았다. 회장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여성분과 아시는 사이입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강지훈은 짧게 대답하며 파일을 덮었다. 계속 주시해. 다만 그들의 삶에 어떤 피해도 가서는 안 된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물러간 후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령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 숲속 어느 한 곳에서 5 아이와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을 한 여자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었다.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혹은 운명의 장난인지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태산건설 회장실. 호화로운 자개 장식장과 고가의 수석들로 채워진 방 안에서 최만식 회장은 굵은 시가를 입에 문 채 심기가 불편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지훈 그놈이 요즘 이상한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 이 말이지. 네, 회장님. 고요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여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웬 여자? 최만식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알려진 강지훈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이 우습다는 듯했다. 5 쌍둥이를 키우는 미혼모라고 합니다. 이름은 고아라. 보고를 하던 부하 직원의 입에서 고아라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최만식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시가를 물고 있던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고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독사처럼 번뜩였다.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했나? 고고아라입니다만. 최만식은 들고 있던 시가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 껐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8년 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강지훈의 기억을 앗아간 그 사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의 여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여자가 아이까지 낳아 서울 하늘 아래서 버젓이 살아가고 있었다니 강지훈이 그 여자를 만났다고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어. 최만식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8년 전 그는 당시 YJ그룹의 사장이었던 강지훈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 계획을 눈치챈 것은 당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던 강지훈이었다. 최만식은 강지훈을 제거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 미수를 계획했다. 강지훈은 목숨은 건졌지만 기억을 잃었다. 그 과정에서 강지훈의 곁을 지키던 그의 연인 고아라 역시 행방불명되었다. 최만식은 그녀가 사고의 충격으로 조용히 사라졌거나 혹은 죽었을 것이라 치부하고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강지훈의 아이들을 그것도 5이나 낳아서 키우고 있었다. 만약 강지훈이 기억을 되찾는다면 고아라를 통해 과거의 진실에 접근하게 된다면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젠장. 최만식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는 불안감을 떨치려는 듯 책상 위의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들이켰다. 그 여자 당장 처리해. 네, 어떻게... 쥐도 새도 모르게 다시는 강지훈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 서울에서 살 수 없게 공방 일이란 일은 다 끊어버리고 온갖 방법으로 압박을 넣어 스스로 지쳐서 떠나게 만들란 말이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부하 직원이 사라진 회장실 최만식은 창밖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강지훈, 내 놈의 약점이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8년 전처럼 이번에도 순순히 당해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라의 공방. 아라는 며칠 전 서점에서의 일을 애써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남자의 깊은 눈빛과 마주쳤을 때의 이상한 떨림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여보세요, 아라의 공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YJ그룹 비서실입니다. 강지훈 회장님께서 본사 신사옥 로비에 설치할 대형 오브제 제작을 의뢰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YJ그룹 강지훈 회장 서점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남자였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자신처럼 이름 없는 작은 공방에 직접 의뢰를 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혹시 잘못 거신 전화 아닙니까? 저희는 아주 작은 공방이라 그런 대형 프로젝트는 회장님께서 직접 아라의 공방을 지정하셨습니다. 고아라 작가님의 작품 스타일이 신사옥의 컨셉과 가장 잘 맞는다면서요. 일단 한번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공방의 재정 상태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YJ그룹의 프로젝트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하지만 아라는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프로였다. 일은 일일 뿐이다. 그녀는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며칠 후 강지훈이 직접 공방을 찾아왔다. 김 비서만을 대동한 채 예고 없이 들이닥친 방문이었다. 작업복 차림으로 톱밥을 뒤집어 쓴 채 나무를 다듬고 있던 아라는 그의 등장에 당황했다. 아니 회장님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로? 이야기는 현장에서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말입니다. 강지훈은 말하며 자연스럽게 공방 안으로 들어섰다. 공방 내부는 온갖 목공 도구와 자재들로 어수선했지만 은은한 나무 향과 아라의 손길이 닿은 반제품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아라의 디자인 스케치들을 흥미롭게 살펴보았다. 따뜻하고 실용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디자인이었다. 디자인이 살아있군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공방의 정적을 깨뜨렸다.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디자인입니다. 그의 칭찬에 아라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황급히 작업대를 정리하고 그에게 디자인 시안들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라는 언제 당황했냐는 듯 금세 전문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막힘없이 설명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두 사람이 디자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5 아이들은 공방 안에 서 있는 강지훈을 보고는 모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들의 엄마 남자친구 후보 1호가 아닌가. 에어 아저씨다. 별이가 가장 먼저 그를 알아보고 외쳤다.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강지훈에게 달려와 꾸벅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강지훈은 자신을 둘러싸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올려다보는 5 아이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나타난 변화였다. 그래 안녕. 학교 다녀왔구나. 그는 무심코 샘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 골똘히 생각할 때마다 왼쪽 눈썹을 살짝 찡그리는 샘의 버릇을 보게 되었다. 자신과 똑같은 버릇이었다. 강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쿵하고 내려앉았다. 기묘한 기시감. 저 아이들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라가 아이들을 제지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주 활기차고 좋군요.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의 파문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이 아이들 그리고 이 여자. 단순한 우연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자신의 무의식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프로젝트를 핑계로 자주 공방을 찾았다. 때로는 디자인 협의를 위해, 때로는 작업 과정을 보기 위해. 그는 올 때마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간식을 사왔고 아이들은 그를 키다리 아저씨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다. 아라는 그런 그의 방문이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기다려줬다. 그와 함께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은 즐거웠고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잊고 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싹트는 것 같아 두려우면서도 그 감정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최만식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라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다. 갑자기 주요 거래처에서 목재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다른 업체를 수소문했지만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거절했다. 어렵게 계약했던 작은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취소되었고 공방의 운영은 급격히 어려워졌다. 심지어는 구청에서 나와 사소한 규정 위반을 트집잡아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아라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다. YJ그룹의 프로젝트마저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지기 시작하는 것을 5 아이들은 놓치지 않고 있었다. 아이들의 엄마 행복하게 해주기 작전은
예기치 못한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최만식의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하면서 고아라의 세상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어제까지도 웃으며 안부를 묻던 목재상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식었고 10년 넘게 거래해온 철물점 사장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그녀와 세상을 단절시키는 듯했다. 아라는 며칠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수십 군데의 새로운 거래처에 전화를 돌리고 직접 찾아가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대답은 한결같았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을 알아보시죠.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정심보다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했다. 공방의 기계들은 멈춰 섰고 향기로운 나무 냄새 대신 차가운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다. YJ그룹의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해둔 최고급 원론 목재는 창고 구석에서 주인을 잃은 채 방치되었다. 아라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어두운 공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다섯 아이의 얼굴, 막막한 미래,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부당한 압박감.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날 오후 강지훈이 예고 없이 공방을 찾았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온 것이었지만 그는 공방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활기 넘치던 공간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고 작업대 위에 놓인 커피잔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아라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고아라 씨, 그의 부름에 아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새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파르르 떨리기만 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질문이 아니었다. 단호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어질러진 서류 더미와 납품이 중단된 거래처 목록을 훑어보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곧 해결될 겁니다. 아라는 자존심 때문에 차마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이 남자에게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강지훈이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섰다. 그의 큰 그림자가 아라를 완전히 감쌌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고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직설적인 말에 아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원한을 산 적이 없는데 제가 알아볼 겁니다. 강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YJ그룹의 이름이 걸린 일입니다. 제 파트너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그는 파트너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아라는 그 말에 위안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기댈 곳이 필요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훈은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아라의 공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처, 최근 계약이 파기된 모든 건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배후가 누군지, 누가 이 모든 일을 지시했는지 알아내. 24시간 주지. 그의 분노는 단순한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 이상이었다. 감히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누군가가 이 연약하지만 강인한 여자를 괴롭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아라의 어두운 표정은 아이들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없었다. 엄마는 저녁 내내 말이 없었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다. 아이들은 제 방에 모여 또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드리가 울먹였다.
공방에 나쁜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바다가 태블릿으로 지역 상공인 커뮤니티를 검색하며 말했다.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아라의 공방이랑 거래하면 큰일 난다는. 누가 엄마를 괴롭히는 거야. 별이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오늘 키다리 아저씨가 왔었어. 조용한 샘이 입을 열었다. 엄마랑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어. 그리고 아저씨 표정이 엄청 무서웠어. 화난 것 같았어. 그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도와줄까? 드리가 희망을 담아 물었다. 분명히 도와줄 거야. 하늘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 아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른들의 복잡한 세상에 끼어들기엔 너무 어리고 힘이 없었다. 바로 그때 샘의 머릿속에 며칠 전 밤에 보았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눈물을 훔치던 모습. 엄마가 밤에 몰래 우는 걸 봤어. 작은 나무 상자를 보면서 샘의 말에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나무 상자, 응. 우리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상자야. 엄마의 보물 상자일지도 몰라. 아이들은 직감했다. 그 상자 안에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엄마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관련된 혹은 엄마를 웃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작전명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 그날 밤 아라가 피곤에 지쳐 깊이 잠들기를 기다려 다섯 아이는 살금살금 엄마의 방으로 향했다. 하늘이가 망을 보고 바다가 작은 손전등을 비추고 샘이 기억을 더듬어 옷장 속 깊숙한 곳을 뒤졌다. 마침내 낡았지만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찾아냈다. 아이들은 상자를 들고 자신들의 아지트로 돌아와 숨을 죽인 채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과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앳되고 행복해 보이는 엄마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엄마의 곁에는 늘 한 남자가 함께였다. 키가 크고 웃는 모습이 멋진 남자.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남자의 얼굴 부분은 대부분 빛의 발에 희미하거나 다른 사진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 사람이 우리 아빠일까? 별이가 속삭였다.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 속 남자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하늘이의 손가락이 한 사진 위에서 멈췄다. 두 사람이 가까이 앉아 서로에게 기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남자는 반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아라의 어깨를 감싼 그의 오른쪽 손목에 무언가에 긁힌 듯한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다. 길고 자켓한 모양의 흉터였다. 흉터. 샘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바다의 머릿속에 전광석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다. 며칠 전 공방에서 강지훈이 무거운 목재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그의 손목에 스쳐 지나가듯 보였던 바로 그 흉터. 잠깐만. 바다는 황급히 자신의 태블릿 PC를 켰다. 인터넷 검색창에 강지훈 회장을 입력하고 관련 이미지들을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 사진 업무 협약식 사진 봉사활동 사진. 마침내 한 사진을 찾아냈다. 어느 자선 행사에서 아이와 악수를 나누는 사진이었다. 바다는 그 사진을 최대한 확대했다. 태블릿의 밝은 화면 위로 강지훈의 오른쪽 손목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진 속 남자와 정확히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아지트 아는 순간 정적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태블릿 화면과 낡은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똑같아. 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흉터가 똑같아. 그렇다면 키다리 아저씨가. 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가렸다. 하늘이와 샘 역시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엄마의 남자친구로 점 찍었던 완벽한 남자.
엄마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엄마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 영웅 같던 아저씨가 어쩌면 자신들의 진짜 아빠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진실의 파편이었다. 작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엄마 남자친구 찾아주기가 아니었다. 우리 아빠 찾아주기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혼란과 함께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각 YJ그룹 회장실. 강지훈은 김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아라의 공방에 압력을 가한 배후를 찾았습니다. 모든 자금의 흐름과 지시의 출처가 태산건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태산건설이라고. 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최만식 회장이 있습니다. 고에먼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폭발했다. 잊고 있던 과거의 악몽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길 마주오던 트럭의 헤드라이트 부서지는 유리 파편, 그리고 사고 직전 자신의 차 브레이크를 손보던 최만식의 부하 직원의 얼굴. 잃어버렸던 기억의 첫 번째 조각이 지독한 배신감과 함께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최만식. 그 이름은 강지훈에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저주받은 망치 소리와 같았다. 머리를 쪼개는 듯한 두통과 함께 8년 전 사고의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밤마다 그의 꿈을 잠식했다. 그는 더 이상 이 혼란을 방치할 수 없었다. 잃어버린 과거의 진실을, 그리고 고아라라는 여자와 자신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강지훈은 YJ그룹의 법무팀과 정보팀을 총동원해 8년 전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만식의 주변과 당시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비밀 조사가 이루어졌다. 마치 거대한 퍼즐에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듯 그의 잃어버린 시간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한편 5 쌍둥이의 아지트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의 손목 흉터와 낡은 사진 속 아빠의 흉터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아이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만약에 정말 키다리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면 드리가 작은 목소리로 운을 뗐다. 그럼 왜 엄마랑 우리를 떠난 거지? 바다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었다. 엄마는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어. 막내 별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교진말을 한 걸까? 아니면 엄마도 무언가 모르고 있는 걸까? 샘이 조용히 분석했다. 결론은 하나였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했다. 그들이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리더 하늘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마지막 작전이다. 진실 확인 작전. 2 사람을 과거의 장소로 데려가는 거야. 과거의 장소. 엄마랑 아빠가 행복했던 곳. 그곳에 가면 아저씨가 무언가 기억해낼지도 몰라. 하지만 그 장소가 어딘지 알 길이 없었다. 그때 바다의 눈이 번뜩였다. 엄마의 클라우드 엄마는 옛날부터 모든 사진이랑 일정을 클라우드에 백업해두었어. 아마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지금은 안 쓰시는 것 같지만 바다의 손이 태블릿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였다. 엄마가 쓸 법한 모든 비밀번호 조합을 시도한 끝에 아이들의 생년월일과 이름 이니셜 조합이었다. 마침내 잊혀진 클라우드 계정의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8년이라는 시간 속에 잠들어 있던 아라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먼지 쌓인 사진첩을 넘기듯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사고가 있기 바로 1달 전에 캘린더 일정. 지와 함께하는 춘천 호수 여행 하츠. 그리고 그날 찍은 여러 장의 사진들. 사진 속에는 호수를 배경으로 행복하게 웃는 엄마와 얼굴이 가려진 아빠,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통나무집이 있었다. 차가서 춘천 호수야. 바로 그때 아라의 공방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강지훈이 YJ그룹의 힘을 이용해 새로운 목재 공급처를 확보해주고
부당하게 취소되었던 계약들을 정상화시켰기 때문이었다. 아라는 그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알 수 없어 마음이 복잡했다. 며칠 후 강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진지했다. 고아라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회장님. 공방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을 위협하는 배후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아라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에 압도당했다. 그녀가 대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 옆에서 통화를 엿듣고 있던 아이들이 소리쳤다. 춘천 호수요. 우리 거기 펜션 이벤트에 당첨됐어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엄마.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아라는 당황했지만 강지훈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춘천 호수. 그의 머릿속을 안개처럼 떠다니던 파편적인 기억 속에서 유독 선명하게 들려오던 지명이었다. 좋습니다. 그럼 춘천 호수에서 뵙죠. 그렇게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장소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운명의 주말 아이들의 거짓말에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아라는 5아이와 함께 춘천 행차에 올랐다. 그리고 강지훈 역시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신의 과거가 잠들어 있을 그 호수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였다. 먼저 도착한 강지훈은 창가에 앉아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동시에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아라와 아이들이 카페로 들어섰다. 아이들은 애써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오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은 멀찌감치 자리를 잡고 두 사람의 모습을 예의주시했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을 괴롭히던 사람은 태상건설의 최만식 회장입니다. 최만식 회장님이요.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아라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저와 악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고아라 씨와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강지훈은 차마 자신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자신의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 여자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진실이 될 터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겉돌았다. 아라는 혼란스러웠고 강지훈은 터져 나오려는 기억의 파편들과 싸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대화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서던 아라가 테이블 다리에 발이 걸려 휘청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안에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립스틱 손수건 지갑, 그리고 낡은 가죽 열쇠고리 하나가 강지훈의 구두 앞에 대구르르 굴러와 멈췄다. ANJ. 그 이니셜을 보는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서점에서 주었던 바로 그 열쇠고리. 그가 돌려주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던 물건. 이 열쇠고리.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아라 역시 당황한 얼굴로 열쇠고리를 주우려 허리를 숙였다. 바로 그 순간 상황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5아이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달려왔다. 리더 하늘이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낡은 사진을 꺼내 강지훈의 눈앞에 내밀었다. 아저씨, 하늘이의 목소리는 울음기에 젖어 있었다. 이 사진 속 아빠 손목에 있는 흉터. 아저씨 흉터랑 똑같아요. 맞아요. 강지훈의 시선이 사진 속 웃고 있는 젊은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 있는 선명한 흉터. 그는 기계처럼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더해졌지만 분명 같은 모양의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진, 흉터, 열쇠고리, 춘천 호수, 그리고 눈앞의 여자 고아라. 모든 것이 하나의 지점을 향해 폭발하듯 합쳐지는 순간 그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8년 전 춘천 호수.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물결 위로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다. 28배 강지훈은 26에 고아라의 손을 잡고 호숫가를 거닐고 있었다. 이거 봐, 내가 만들었어. 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내 보여주었다. 서툰 솜씨로 새겨진 ANJ 이니셜. 아는 아라, 제이는 지훈. 유치해. 아라가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행복으로 반짝였다. 유치해도 좋아. 이건 우리 둘만의 약속이야.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약속. 그날 밤 통나무집 벽난로 앞에서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그에게 세상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지훈은 아버지의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최만식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그에게 맞섰다. 최만식은 서늘한 목소리로 협박했다. 내 여자와 뱃속의 아이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아렉에 가기 위해 차를 몰던 그는 마주오던 거대한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부서지는 차체 속에서 그의 의식이 멀어지던 마지막 순간 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단 하나의 이름이었다. 아라야, 도망쳐. 예. 강지훈은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다. 8년의 세월 동안 봉인되어 있던 모든 기억이 해일처럼 그의 영혼을 덮쳤다. 사랑, 행복, 약속, 배신, 그리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지독한 고통과 죄책감까지 그는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겁에 질린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라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아라야, 고아라.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고아라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8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의 기억 속 가장 소중했던 이름을 절규하듯 내뱉었다. 나야, 지훈이야, 강지훈. 아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자. 지난 8년간 가슴에 묻고 그리워했던 첫사랑. 그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YJ 그룹의 냉철한 회장님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바로 그 남자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떨리는 눈으로 아라의 뒤에 서 있는 5 아이를 보았다. 자신의 흉터와 똑같은 버릇을 가진 아이, 자신을 닮은 날카로운 눈매의 아이, 그리고 아라를 쏙 빼닮은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는 무너져 내리듯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거대한 몸집의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의 울음 섞인 고백에 세상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아이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 가장 잔인하고도 기적적인 모습으로 마침내 그들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춘천 호숫가에서의 재회는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지독한 상처의 확인이기도 했다. 8년이라는 공백 오해와 그리움으로 점철된 시간은 한순간의 눈물과 고백으로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고아라와 강지훈 그리고 5 아이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맴돌았다. 강지훈은 YJ그룹의 최고급 게스트하우스를 통째로 비워 아라와 아이들을 옮겼다. 더 이상 그들을 위험 속에 방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라는 편안한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충격, 그가 모든 기억을 잃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의 불행 뒤에 최만식이라는 거대한 아기가 있었다는 진실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꿈에 그리던 아빠를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아빠라는 존재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키다리 아저씨 일 때는 편하게 장난도 쳤지만 아빠라는 이름의 무게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그 어색함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시간을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것만이 지난 8년간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온 아라와 아빠 없이 자라야 했던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다. 아라야,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예전처럼 다정하게 불렀다. 나에게 시간을 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 우리에게서 8년을 앗아간 그놈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게.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나를 믿어줘. 아라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은 남자의 혼란스러움과 함께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사랑했던, 그리고 지난 8년간 그리워했던 강지훈은 바로 저런 남자였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변했다. YJ그룹의 회장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법무팀, 정보팀, 전략기획실의 핵심 인재들이 모두 그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화이트보드에는 최만식과 태산건설의 관계도 8년 전 사고의 타임라인 관련 인물들의 사진과 정보가 빽빽하게 채워져 나갔다. 최만식의 모든 것을 파헤쳐. 강지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8년 전 사고뿐만이 아니야. 그가 YJ그룹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는지 단 하나의 먼지까지도 남김없이 찾아내 그의 지시 아래 YJ그룹의 정보망이 맹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만식의 수십 년 묵은 비리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관계, 로비 비자금 조성 탈세, 경쟁사 탄압. 하지만 8년 전의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법무팀장이 말했다. 사고를 직접 일으킨 트럭 운전사, 그 사람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보팀은 곧바로 트럭 운전사였던 박만철의 행방을 찾아냈다. 그는 8년 전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수회사를 그만두고 지방 소도시에서 술에 의지해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다. 최만식에게 받은 돈으로 잠시 호의호식했지만 죄책감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강지훈은 직접 그를 찾아갔다. 허름한 단칸방 술병이 나뒹구는 방 안에서 박만철은 8년 전 자신이 죽이려 했던 남자를 마주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다. 강지훈은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다만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니야. 기회를 주러 왔지. 기회라니요. 당신도 최만식의 피해자라는 걸 알아. 그가 당신의 가족을 협박했겠지. 하지만 당신의 침묵 때문에 내 가족은 8년 동안 지옥 속에서 살았어. 강지훈은 아라와 5 아이들의 사진을 그의 앞에 던졌다.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야. 당신 때문에 아비 없는 자식으로 자랐지. 이제 와서 모든 걸 되돌릴 순 없어.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말한다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속죄할 기회는 얻게 될 거야. 내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지.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최만식보다 내가 더 무서운 상대가 될 거라는 것만 알아도. 박만철은 사진 속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오열했다. 수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 강지훈은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다. 최만식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릴 무대. 그것은 바로 YJ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였다. 그는 YJ그룹과 태산건설의 차세대 신도시 개발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거짓 명분을 내걸어 최만식을 주주총회에 특별 귀빈으로 초대했다. 수조 원대 프로젝트의 유혹에 최만식은 아무런 의심 없이 덧단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주주총회 당일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로 행사장은 가득 찼다. 귀빈석 가장 앞자리에 앉은 최만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주변의 인사들을 받으며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기억을 되찾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 거대한 이권 앞에서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단상에 오른 강지훈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YJ그룹의 비전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만식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순간을 기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프레젠테이션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강지훈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태상건설의 최만식 회장님이십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최만식에게 터졌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최만식 회장님은 저의 오랜 스승이자 제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최 회장님께 8년 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내는 의아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강지훈은 연설을 멈추고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8년 전 제가 겪었던 끔찍한 교통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프로젝트 조감도가 아니었다.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강지훈의 스포츠카 사진이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만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당시 경찰은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사고의 진실을 여러분 앞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강지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에는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가 의도적으로 파손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새로운 감정 결과 보고서가 나타났다. 그리고 뒤이어 당시 사건 담당 형사가 최만식의 차명 계좌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게 무슨... 최만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 회장, 지금 무슨 수작인가?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명예훼손. 강지훈이 싸늘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얼굴도 낯설다고 하시겠군요. 스크린이 바뀌었다. 사고 당시 트럭 운전사였던 박만철의 영상 인터뷰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초췌한 모습의 그는 눈물을 흘리며 8년 전의 진실을 모두 고백했다. 최만식의 지시로 강지훈의 차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대가로 돈을 받고 가족의 안전을 위협당했다고. 교진 말이야, 저놈이 돈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최만식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럼 마지막 증인입니다. 강지훈이 손짓하자 행사장 뒷문이 열리고 박만철이 법무팀의 보호를 받으며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동시에 행사장 입구에서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최만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은 포위된 후였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만식 씨 살인미수 및 특경법상 배임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탐욕스러운 불빛을 터뜨리며 그의 초라한 마지막을 담았다. 한때 재계의 거물이었던 남자는 그렇게 자신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 꼭대기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했다. 강지훈은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과 허무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행사장 한쪽 구석에 마련된 프라이빗 룸으로 향했다. 그곳의 유리창 너머로 아라와 다섯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들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8년의 악몽을 끝내는 미소이자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미소였다. 복수는 끝났다.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되찾고 부서진 가족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일이었다. 최만식의 몰락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가족에게는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다. 강지훈이 마련해준 게스트하우스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안전한 섬과 같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은 외부가 아닌 가족들 사이에 존재했다. 강지훈은 아빠라는 이름이 낯선 아이들에게, 그리고 8년 만에 나타난 자신이 낯설 알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멀리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아라가 좋아하는 차를 조용히 내려놓고 자리를 피할 뿐이었다. 아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가 살아있었다는 안도감과 그동안의 세월에 대한 원망, 그리고 다시 시작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그를 제대로 마주 볼 수 없었다. 그 어색한 균형을 깬 것은 아이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다섯 아이는 강지훈과 고아라를 거실 소파 양끝에 앉혀놓고 자신들은 그 앞에 나란히 서서 비장한 표정으로 가족회의를 선포했다. 제1회 고강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리더 하늘이가 의사봉 대신 TV 리모컨을 두드리며 외쳤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입니다. 바다가 태블릿에 회의록을 작성할 준비를 하며 말했다. 강지훈과 아라는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 진지한 모습에 옅은 미소를 짓고 말았다. 매언저 엄마와 아빠가 서로 너무 어색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샘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해서 우리를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처음 만난 사람처럼 굴어요? 맞아 빗뽀뽀도 안 하고 손도 안 잡고 별이가 볼을 부풀렸다. 서로 존댓말 쓰는 것도 이상해. 들이가 거들었다. 아이들의 순진한 돌직구에 어른들의 얼굴이 빨개졌다. 하늘이가 헛기침을 하며 회의를 진행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엄마와 아빠는 하루에 한 번씩 꼭 껴안는다. 둘째,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말한다. 셋째, 이제부터 존댓말은 금지한다. 야, 얘들아. 아라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아이들의 뜻은 단호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지훈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이들의 명령대로 그는 어색한 반말로 말했다. 미안해, 아라야. 그 한마디에는 8년의 모든 회한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내가 기억을 잃었다는 건 변명이 안 되겠지. 널 찾아야 했어. 어떻게든 기억해내야 했어. 너 혼자 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어. 아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거창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저 진심이 담긴 이 한마디였다. 나도 미안해. 그녀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반말을 했다. 당신이 죽은 줄만 알았어. 그래서 당신을 원망하고 또 그리워했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 때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봐. 두 사람은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털어놓았다. 8년 전에 행복했던 기억부터 서로 없이 보냈던 고통의 시간들까지. 그리고 동이틀 무렵 강지훈은 조심스럽게 아라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다시 시작하자, 아라야. 아니,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지. 우리는 잠시 멈춰 있었던 것뿐이야. 이제부터 다시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네 옆에서, 그리고 아이들 옆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기회를 줘. 아라는 눈물 섞인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아이들의 첫 번째 명령대로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8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포옹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빠가 되는 노력을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일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바다를 위해서는 YYJ 그룹의 R&D 연구소를 통째로 빌려 최신 기술들을 체험하게 해주었다. 바다는 난생 처음 보는 서버 장비와 인공지능 로봇들 앞에서 눈을 빛내며 강지훈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졌고, 강지훈은 아들의 천재성에 감탄하며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주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별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서재 한쪽 벽을 통째로 캔버스로 내주었다. 별이는 신이 나서 벽 가득 자신만의 상상 속 세계를 그려나갔고, 강지훈은 그런 딸의 그림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처럼 소중하게 바라보았다. 조용한 샘과는 함께 서점에 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 원하는 책을 골랐고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책만 읽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는
꼭 닮은 부자지간의 교감이었다. 에너지가 넘치는 들과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축구를 했다. 처음에는 양복을 입고 어색하게 공을 차던 강지우는 어느새 아들과 함께 뒹굴며 땀 흘리는 평범한 아빠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리더인 하늘이에게는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며 조언을 구했다. 하늘아, 아빠가 엄마와 동생들을 위해 새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집이 좋을까? 그는 첫째 아들을 어린애가 아닌 가족의 든든한 파트너로 존중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다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들과 별이가 장난을 치다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둘 다 무릎이 까졌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자 아라가 달려가기도 전에 강지훈이 먼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늘 가지고 다니던 구급 상자를 열어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8년 전 기억을 잃었을 때도 몸이 기억하고 있던 몸에 밴 다정함이었다. 이제 다 나았다. 우리 아들, 딸 용감하네. 그가 아이들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주는 순간이었다. 늘 그를 키다리 아저씨 혹은 회장님이라고 불렀던 들이가 그의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바. 그 한마디에 강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들이는 수줍게 웃으며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바, 고맙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다른 아이들도 약속이나 한 듯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불려보는 세상에서 가장 가슴 벅찬 이름이었다. 강지훈은 5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몇 달 후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강지훈의 차가운 펜트하우스도 아라의 좁은 빌라도 아니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정원과 아라의 꿈이 담긴 멋진 공방이 딸린 가족 모두가 함께 설계한 집이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새 집의 주방은 고소한 빵 굽는 냄새로 가득했다.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날 아침처럼 아라는 주방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서툰 솜씨로 팬케이크를 뒤집다 반죽을 다 태워 먹고 있는 강지훈이 있었다.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라가 웃으며 그의 손에서 뒤집개를 빼앗았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강지훈이 머쓱하게 웃으며 아라의 뺨에 묻은 밀가루를 닦아주었다. 바로 그때 5 아이가 요란한 발소리를 내며 주방으로 달려왔다. 아빠, 엄마 배고파요. 아이들은 이제 아침마다 화장실 전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다. 아이들은 달려와 강지훈의 다리에 매달렸고 그는 익숙하게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렸다. 식탁에 7명의 가족이 모두 둘러 앉았다. 늘 비어있던 한 자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의 차지가 되었다.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어젯밤 꾸었던 꿈 이야기를 했고 아라와 강지훈은 그런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식사 후 2 사람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거실 창가에 서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동생들을 이끌며 탐험 놀이를 하고 있었고 바다는 드론을 날리고 있었으며 샘은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고 들과 별이는 자신들이 키우는 강아지와 함께 잔디밭을 뒹굴고 있었다. 완벽한 평화, 완벽한 행복의 풍경이었다. 강지훈이 조용히 아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저 아이들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그러게, 우리 5 보물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5 쌍둥이가 엄마를 위해 잘생긴 남자친구를 선택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진짜 아빠였다.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은 8년의 비극을 넘어 마침내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다. 강지훈은 아라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의 귓가에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햇살처럼 쏟아져 내렸다. 길고 길었던 악몽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꿈만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었다.